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발언 파문이 확산되면서 청와대와 내각 개편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국정 혼란을 바로잡겠다는 청와대의 구상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전국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재보궐선거 얘기 조금 아까 들어왔으니까요. 꼭 네.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백이훈 의원이 집행유예. 그러면 12곳에서 13곳으로 일단 확정이 된 거죠. 확정됐죠. 오늘 오후에 김선동 의원 판결이 그렇죠. 있을 예정이고요. 재보궐선거가 어쩌면 이게 더 중간평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9, 광역단체장, 그리고 여당이 8이었는데 네. 물론 기초단체장은 새누리당이 석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네. 또 교육감은 또 진보가 상당히 눈에 띄게 약진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일단 730 재보선을 지켜보자라는 민심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께서 여러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관료사회 개혁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30 재보선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그 성격이 부여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백이훈, 김선동 두 의원이 10시 이제 하나 나왔고요. 네. 오후에 있는데 2시에 김선동 의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저희들이 정리한 그 그래픽 화면으로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백이훈 의원 전남 나주 화순이 지역구죠. 네.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난 항소심에서 2012년 때 회계 예. 책임자에게 법정 선거 비용 이외의 돈을 준 혐의를 받고 기소가 됐는데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에 재판 예정돼 있는 김선동 의원도 있습니다. 네, 전남 순천 곡성이 지역구인데요. 한미 FTA 비준 동의안 통과의 저지를 위해서 국회에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지난 1,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공직선거법상 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1, 2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이었고 오늘 오후 2시에 대법원의 판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건 이제 선거법은 아니고요. 국회 최루탄 투척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다를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고등법원까지 2심까지는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을 한다면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도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정두원 의원도 남아 있고요. 26일에 예. 그렇죠. 총선의 판세 어떻게 간단하게 한번 더 말씀을 총 주세요. 16군데까지 재보궐선거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네, 현재 네. 이제 확정된 게 13군데가 됐고 예. 일단 수도권에 6군데 현재 만약에 정두원 의원까지 만약에 포함된다면 또 7군데로 늘어나는 거죠. 네. 어쨌든 수도권에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명실상부하게 흔히 언론이 얘기하는 미니 총선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민심의 어떤 평가에 하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무총리 후보자 얘기해 볼게요. 지명된 문창극 후보자. 그동안 박근혜식의 인선 스타일이랑은 조금 다른 사람이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수첩밖에 1호 인물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뭐 깜짝 인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대단히 파격적인 것 같아요. 대체로 언론이 예상을 못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상당히 예상 외의 인물이긴 한데 그리고 소통에 방점 찍은 것 같아요. 또 네. 하나는 지역 편중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정관 예우 논란에서도 역시 자유롭고 네. 그러면 대단히 긍정적인 면입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제가 그 10일 날 예. 발표할 때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책임 총리에 부합할지 모르겠다는 말씀드렸고 대단히 좀 중도적이라는 말씀 제가 드렸었어요. 근데 그건 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해명 아닌 해명을 좀 해야 될 게 예. 제가 옛날에 읽었던 기억이 나서 글을 몇 개, 그 당시 제 기억 속에 상당히 중도적인 글이 있었다고 봤는데 칼럼을 보셨습니까? 예, 네. 옛날 기억이니까 최근에 못 봤어요 사실은.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방송이 끝나서 몇 개 읽어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일단 중도적이라는 말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취소하고 예. 대단히 극단적인 보수라는 말에 전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네. 현재 지금 뭐 깜짝 인사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어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는 저는 뭐 나무라고 싶으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국정 철학을 공유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건 좋은데 그 정도가 상당히 편향된 것이냐, 용인될 정도의 편향된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를 넘는 정도의 편향이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 부분은 사실 뭐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주관적으로.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그 우에서도 많이 우러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예. 이제 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청문회에서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자, 지금까지 세 가지로 크게 이제 뭐 본격적인 그분의 어떤 뭐 재산, 뭐 병역 뭐 이런 거 단골 손님 외에도 글쎄요. 먼저 나왔던 게 이제 보수 성향 얘기 말씀하신 논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책임 총리 잘 모른다. 네. 지금 처음 이거 들어본 가지고도 얘기다.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어제 결정적인 발언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 네. 최은석 기자가 이 발언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교회에서 강연한 발언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네. 본인이 이 발언을 할 때는 총리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011년과 이듬해 서울의 한 교회에서 장로 자격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근현대사에 관한 소신을 주로 밝혔는데 일제 식민 통치와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속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 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남북 분단을 만들게 해주셨어.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문 후보자는 과거 우리 민족성을 문제 삼는 발언을 하면서도 조선민족의 상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으른 거야.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의 아주 그냥 하여튼 DNA로 남아 있었던 거야. 일본이 이웃나라인 건 하나님이 내린 지정학적 축복이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8.15 광복 역시 독립운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방을 가져다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뜻밖의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방을 주신 거야. 미국한테 일본이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거저 해방을 갖다 준 거야. 또 제주 4.3 민중항쟁을 폭동으로 규정한 반면 친일파 윤치호는 옹호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 후보의 역사인식 발언 파문이 확산되면서 거센 자질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원석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 도저히 납득이 좀 안 가는 게 종교적 관점에서요. 흔히들 어떤 시련이 닥치면은 이게 꼭 종교적이 아니더라도 정말 더 나은 길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줬구나라고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해요. 특히 이제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주 좋은 얘기죠, 종교적 관점에서. 근데 지금 아무리 좋게 종교적으로 우리 민족의 어떤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했다라고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요. 앞뒤 맥락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일본의 식민지를 하겠다라든지 네. 분단이라는 것이 미국 붙여주기 위한 것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리고 일본을 축복의 지정학적인 이런 얘기를 하고 거저 해방을 줬다. 이런 건 일단 사회과학적 인식에 맞지도 않고요. 사실관계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거저 해방이 온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치열하게 저항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연 이분이 언론인인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은 사실 정권의 모습을 의식하는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강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의 이제 종교적인 신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여야 문제, 보수 진보의 문제 떠나서 과연 보수가 맞습니까? 보수가 원래 민족, 전통 이런 것들 중시하는 게 보수의 기본 가치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보수의 가치도 잘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단지 이념적으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논란에 그칠 정도의 도를 좀 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 후보자 자택 앞에 기자들이 찾아가서 이 질문을 던졌더니 사과할 뜻이 없다라고 밝혔대.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사과할 뜻이 없다. 자신의 소신이라는 말씀이겠죠. 네. 그러나 그 소신도 어느 정도 객관성이 담보돼야지 그 소신으로서 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논란이 많이 될 거고 특히 어제 이제 책임 총리 문제도 사실 굉장히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네네. 물론 이분이 뭐 책임 총리 모를 리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 자리에서 총리의 역할이 한계가 있다는 그런 걸 우회적으로 인식하는 얘기한 거라는 그렇게 해석도 봐야 있어요.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스스로를 관리용 총리 또는 대독 총리, 의전 총리로 스스로 자리매김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제 일성이 헌법이 명하는 바에 따라 하겠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헌법 86조와 87조를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책임 총리의 강한 소신을 보여준 거였거든요. 불과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게 5월 22일이었거든요. 불과 얼마 만에 총리를 지명한 그 개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대통령의 개념이 설정이 지난번에 상당히 이제 관료사회 개혁하고 그래서 강하고 소신 있는 사람의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에는 전혀 이렇게 바뀐. 근데 그 이제 그 사이에 지방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나 민심을 잘못 읽은 게 아닌가 여건이 그런 좀 우려도 좀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책임 총리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그냥 스스로 관리형 총리로 자리매김한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어 보여요. 자, 문제는 이게 후폭풍이 어느 정도나 오래 갈까?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수적인 성향과 진보적인 성향이 충돌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 당연히 뭐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어찌 보면요.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그 단골 메뉴들 있잖아요. 뭐 부동산 투기, 뭐 전관예우, 위장죄 네. 이런 것들보다 상당히 정책적인 그 청문회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념 논쟁이 될 수 있으니까. 예. 문제 이제 그런 것들이 도가 넘을 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일반적으로 용인될 정도의 그런 그 이념적 간극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되기 때문에 상당히 야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언이고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예.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발언들인 것 같아요. 오래된 얘기들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청문회가 못지않은 그러한 그 논란이 될 수 있을 거고 야당이 상당히 그 청문을 심하게 아주 험로가 예상됩니다 한마디로.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와 함께 문창극 총리 후보 발언의 후폭풍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